총선 전국 분석하겠습니다. YTN 객원 해설위원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몇 가지 주제들을 준비했습니다. 그 주제들 하나씩 보시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섭단체가 과연 될 것이냐, 지금 점점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위기감도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윤여준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처음 출근해서 일단 양락에는 완성됐다고 하는데요. 건강이 진짜로 안 좋았던 모양이죠? 예, 특히 이제 신장이 상당히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병원에 있었고요.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의당이 상당히 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광주 그 호남 민심이 처음에 그 상당히 좀 높았었는데 최근에 뭐 갑자기 좀 낮아지는 뭐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우리 그 그래픽 화면을 보시면 좀 더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그 국민의당이 한 41% 정도 됐었고 더불어민주당이 한 19%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이건 전국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38%, 더불어민주당이 19%, 국민의당이 13%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두 개 정당이 오히려 국민의당이 앞서거나 두 정당이 비슷했었는데요. 이렇게 된 거고 이제 호남 민심을 보면 이제 좀 더 심각합니다. 호남 민심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 19%에 불과했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이제 나오는 이 호남 지역 그 정당 지지도 보시면은요.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온 건데 더불어민주당이 32%고요. 국민의당이 26%입니다. 지난주에는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32%, 국민의당이 30% 그래서 2%포인트 차이였었는데 그게 더 벌어진 거고요.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더불어민주당이 19%에 불과했고 국민의당이 41%였거든요. 그래서 호남 민심을 확실하게 잡았다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최근에 뭐 그 한상진 그 창당준비위원장이 그 이승만 뭐 국부론이라든지 이런 논란이 빚어졌고요. 그리고 또 당내에서 이제 의원들하고 그 안철수 그 의원의 측근들하고 이제 좀 갈등론도 나오고 그러면서 호남 내에서 이제 지지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윤여준 창당준비위원장이 뭐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등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교수님은 왜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했는지 하고 교섭단체 될 것 같은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첫째 요인은 국민의당 자체에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국민의당이 새로 생길 때는 상당히 높았었는데 지금 그만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새정치라는 그런 의미, 정책적인 또는 이념적 중도라는 그런 입장들을 선명하게 지금 부각 못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영입하는 인사들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비주류 쪽 소위 말하는 이제 구정치인들이 대거 입당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호남 사람들이나 또는 그 국민의당에 기대를 걸었던 전 국민이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초기의 그 기대를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 보면 상당히 어렵죠. 지금 이제 원래 호남 지역, 특히 전남 지역 의원 중에 박지원 의원과 함께 탈당하려고 하는 의원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광주의 박혜자 의원이라든지 뭐 이계호 의원 그리고 이윤석 의원 이런 의원들이 이제 거기다 김승남 의원까지 한 4명 정도가 탈당 그 가능성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쨌든 뭐 그 국민의당에서 이제 그 현역 의원 그 입당과 공천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서 그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공천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토사구팽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결국 그 중간에 이제 그 잔류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간 거죠. 예, 김승남 의원만 합류를 했고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내부에서 어떤 알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 의원들하고 안철수계하고 오늘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사진이 한 장 공개가 됐단 말입니다. 예, 저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김관영 의원이죠. 전북 지역이죠. 지역구가? 예, 그렇습니다. 예, 전북인데요. 김관영 의원의 핸드폰입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김관영 의원하고요. 그 이진 전 그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 했고요. 현재 김현장 지금 법률사무소에 이제 고문으로 있는데
이거 보면 이제 한상진 꺾고 안철수에게 조용히 있으라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심기일전해야 된다. 소통공감위원장을 바꿔서 일로 정리해서 쫙 해주고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받아야 된다. 또 이제 이게 소통공감위원장인데요. 그런 이름으로 해서 젊은이들 쫙쫙 영입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진이라는 분이 그렇죠. 보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보낸 거고 답 나왔는데 이제 그 길로 쭉 가야 된다 이렇게 한 거는 이제 김관영 의원. 김관영 의원 같은 경우 원래 이제 대변인으로도 이제 물망에 올랐던 대표적인 어떤 김한길계 의원이죠.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이제 김한길계 의원들하고 이번에 이제 영입한 의원들이 이제 김한길계 의원들이 많고 그런데 그쪽하고 이제 안철수 의원의 어떤 측근들하고 상당히 이제 갈등이 있었다. 뭐 당의 어떤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비례대표를 어떻게 이제 정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놓고서 이제 갈등이 있었지 않느냐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어제 광주 전남 이 창당 대회에 김한길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의원 연찬회에는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게 일종의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김한길 의원과 안철수 의원 사이에 어느 정도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는 이제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네. 한상진 꺾고, 네. 안철수계는 조용히 하라고 하고, 예. 우리가 이제 뭐 해보겠다는 거죠. 김한길계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 얘기들이 오늘 많습니다. 다음은 정의화 의장, 굉장히 화제입니다. 최근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렇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그 옆에는 국회 사무총장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 박형준 수석인데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광주 출마할 것이다, 정 의장이. 그리고 박형준 수석, 이 두 사람 다 국민의당으로 갈 것이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은 어느 당으로 당을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적어도 새누리당에 오래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회의장까지 된 사람이 당을 버려서 말 다르게 나온다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 광주 쪽에 출마하느냐 당이 요청하면 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아직까지는이라는 단서를 이제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실 광주하고도 연관이 있고 40년 전에 이미 여수병원에서 외과 의사를 한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명예박사학위 받으면서 동서화합 문제 그다음에 타양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주었던 그런 추억들 이것들을 얘기하는 걸로 봐서 상당히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번 정의화 의장은 역시 대통령의 요구까지도 국회 입장에서 거절을 한 거죠. 입법기관의 수장으로서 나름대로의 입법기관의 위상을 지키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아마 호남 사람들에게는 다소 호의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나름대로 정치적인 그런 소신이나 이런 것이 뚜렷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되면은 광주의 경우는 말이죠. 일단 3당 체제로 선거를 치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민주, 국민의당,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이 그 틈새에 들어가게 되면 대략적으로 30% 이상을 얻게 되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야당 쪽에서 나눠갖고 아마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되게 국회의장은 이제 끝나는 자리다 하는 그런 관례가 이번에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광주에서 한번 가서 승부수를 던져서 당선되면 그 다음에 더 큰 꿈을 꿔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인가요? 제가 보기에도 정의화 의장과는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만 확실하게 대권의 꿈이랄까요? 그거는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호남 교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애를 써왔거든요,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의사 시절부터 이제 영호남 민간인 협의회 이런 걸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이제 영남 지역 인사들을 같이 이제 교류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또 광주 유니버시아드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고 그래서 광주 명예시민으로 이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의장이 된 뒤에는 처음으로 이제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광주거든요. 이제 광주로 방문해서 그랬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광주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어떤 나름대로 어떤 대권 주자로서의 거기서 당선이 된다면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써 있는 거죠. 당선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국민의당으로 만약에 나오거나 아무래도 이제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이제 국민의당 쪽하고 좀 더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그렇지만 그거는 당선 가능성이야 또 누가 알겠습니까? 예. 오늘 조원진 의원 친박계지 않습니까? 친박계 핵심이죠.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준 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면은 바로 해직 처리를 하는 것이 국회의장님의 도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요청이 오면은 그럴 가능성 완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네. 뒤에 부분 국민의당에서 요청이 오면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그 얘기는 정의화 의장에 대한 언급이었거든요. 그걸 직접 오늘 친박계 핵심의 입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아까 교수님은 국민의당으로 갈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부국장께서는? 정치라는 거는 원래 생물이니까요. 모르는 거죠. 지금 알다시피 윤여준 창당준비위원장이나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계속 여야를 넘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정치라는 건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거고 또 생물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또 창조적으로 이거를 생각하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정권을 잡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 상상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인 선대위 인선이 발표됐거든요. 그래서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 해체하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선대 인선 명단을 봤을 때는 좀 의외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명단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좀 잠깐 보시죠. 자, 선거대책위원회에 포함된 인물들입니다. 김병관 영입인사고요. 박범계, 박영선, 우윤근, 유은혜, 이용섭, 진선미, 최재성 이런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선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해석부터 듣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완전히 정권을 행사하고 개파 이런 거 완전히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으로서 저는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행할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사실 나름대로 정통을 지닌 야당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권력이나 세력 구조를 완전히 바꾼다는 건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하여튼 자신은 선대위원장으로서 위기에 빠진 정당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이제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번 구성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제가 보니까 대략적으로 정치인이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선대위원장 포함해서. 근데 그 중에 이제 9명이 이제 위원들인데 그 중에 6명이 친노 또는 범친노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3명이 이제 박영선 의원과 친한 통합행동 이쪽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걸로 봐서 실제 구성에 있어서는 개파 개념이 없다. 나는 개파에 신경 안 썼다고 하지만은 구성 자체는 상당히 친노 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영입 인사들이거든요. 영입 인사들이라는 게 대개 들어오게 되면 제대로 역할을 못 하죠. 나름대로의 이제 이름 가지고는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당내 그런 공천이나 여러 가지 운영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상 생소하기 때문에 역할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전히 당내 세력 구도가 반영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이 빅4라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표, 그리고 이번에 선대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박영선 전 원내대표, 그리고 인재 영입위원장 맡게 된 김상곤, 이렇게 이 4명의 빅4가 순항할까 하는 건데요. 이 국장께서 오늘 선대 인선하고 이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인선을 봤을 때는 향후에 최소한 한두 번은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분명히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본인이 맡으면서 친노를 배제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선대위 인선을 한 걸 보면 몇 명 빼놓고는 사실상 친노 또는 친문재인 인사들입니다. 이번에 어차피 입당한 인사들이야 다 문재인 대표가 영입한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친문재인 인사들이고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비롯해서. 그리고 대표적으로 최재성 전 사무총장, 현재 이제 총무본부장이죠.
최재성 총무부장이 들어가면은 사실상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박영선 의원과 어느 정도 갈등이 이제 불가피하지 않을까, 뭐 그런 것이 좀 예상되는 것이 전반적인 어떤 정치권의 어떤 시각입니다. 예. 앞으로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큰 갈등이 있을 것 같다. 이 네 사람이 다 사실은 이게 보통 나름대로 강한 예.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그래서 예. 한두 번씩은 과거에 크게 서로 대결했던 경험이 있고요. 박영선 의원의 경우는 자신이 비대위원장 했을 때 이상돈 교수를 영입하는 문제에서 이미 친노하고 크게 갈등을 가졌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완전히 봉합됐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원샷법을 수용을 했고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이 있었고 꼭 서명 때문에 원샷법을 수용했다라고만 볼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 가지 요인들의 하나로 작용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요. 잠깐 한번 박 대통령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더 이상 국회에 부탁하고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결국은 국민들께서 나서고 계십니다. 박 대통령이 서명한 것 가지고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야당이 이걸 수용하는데 영향을 상당히 미쳤다고 보셨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전혀 안 미쳤다고 생각이 되고요. 야당 쪽에서 이것을 수용하게 되는 거는 사실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 중도를 누가 점령합니다. 여든 야든. 그리고 두 야당은 특별히 중도 쪽에서 얼마만큼 입지를 확보하느냐고요. 문재인 대표가 영입 인사나 그런 것들을 볼 때 적어도 2, 3개월 전서부터는 더민주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에 만일의 경우 이번 19대 국회에서 통과 안 시키고 완전히 그냥 식물국회로 끝난다면 그 책임을 더민주가 많이 떠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책임의 일부를 벗어나고 중도 쪽에 있는 유권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중도 경쟁 얘기 나오니까 이게 선거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늘 선거 때면 잠깐 그렇게 했다가 다시 원래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당 출연만으로도 이미 많은 변화를 갖고 왔다라고 자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그쪽의 변화로 갈 것인지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부국장께서? 네, 결국은 이제 누가 중도를 많이 확보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이제 정치에서는 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중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또 투표를 안 하는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라든지 뭐 보수라든지 이렇게 확실하게 어떤 자신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열렬하게 투표를 하고 또 뭐 당원에도 많이 가입을 하고 그리고 당비도 이제 열성적으로 내고 뭐 그렇지만 또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실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그런 어떤 열정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신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이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지지율을 확보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 어떤 열정이라든지 어떤 그 충성도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실제 투표장에 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만 너무 또 이렇게 중점을 맞춰서 이 전략을 짜고 또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크게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야당이 입장을 바꾸진 않았겠지만 서명운동을 이슈화한 것은 분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그래서 서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어제까지 뭐 11만 명이라고 오늘은 15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야당한테 압박이 일정 부분 되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겠죠.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이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라든지 또 뭐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야의 협상을 보고 아마 상당 부분 아마 타협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국 분석 양승함 교수님, 이동우 부국장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